전북특별자치도 미래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남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주제들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후 첫 번째 시간은 AI와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첫 번째 패널 토의입니다. 세 분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시는 양도현 박사님이십니다. 양도현 박사님께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지침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일본 고치 현립 구보카와 고등학교 DX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담당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고마스 나오키 선생님이십니다. 구보카와 고등학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국에서 단 15개 학교만 지정한 DX 프로젝트 운영학교로서 DX 프로젝트는 일본 기가스쿨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마스 나오키 선생님께서는 일본 기가스쿨 프로젝트의 학교 현장 운용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 통역으로 고치현 사만토정의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이혜연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발표로는 스웨덴 학교에서의 AI, 에듀테크 활용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스웨덴 룬드 이증언어 몬테소리 학교의 부서장으로 재직 중이신 필리프 롱샴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통역에는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의 이소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패널 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발표자분들의 견해와 컨퍼런스를 지켜보는 분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좌장으로서 전북대학교 박세훈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세훈 교수님은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뒤 공주교대 교수,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주립대 초빙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교육 발전에 많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쟁쟁한 분들과 함께 패널 아, 토의가 진행되겠는데요. 저희는 그럼 이만 여기서 좌장이신 박세호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후 이 나를 넘다 AI와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국제 동향 파넬 디스커션의 좌장을 맡은 박세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이런 의미 있는 세미나를 왔는데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2시 50분까지 모든 세션을 다 끝내야 되고 다행히 이제 우리 미국 발표를 해주시는 이 양도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우리말로 해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일본 발표와 스웨덴 발표는 또 통역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각 나라별 발표가 끝나야 오늘 또 이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질문도 있을 것이고 또 발표자님의 또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꼭 끝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유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양도영 박사님은 그 UNC 그랜스크루 대학의 교수를 하셨고 지금 이제 교육 컨설팅 회사의 CEO를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디지털 환경 변화와 관련된 좋은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양도영 박사님, 네네. 예, 선생님 20분에서 25분 사이로 발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NC 주 교육부에서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란 책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AI 활용이 교육 현장에서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마련한 단계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문서 정보를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 책 제목이고요. 48페이지짜리 분량이고, 원래 처음에 나온 것은 24년 1월 16일 날 약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중간에 지금 개정 업데이팅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 이제 2월 2일 날 조금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48페이지짜리 가이드라인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NC의 기본 정보는 지금 미국 지도가 있는데 이쪽에 대서양 라인의 중간에 이 정도쯤 위치하고 있는 주입니다. 크기는 약 한 우리나라 남한의 한 40% 정도 되고요. 인구는 현재 한 1,090만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보다 조금 작고요. 그 밑에 이제 카운티가 딱 100개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이 NC주는 거의 모든 면에서 상위권 또는 중위권 이상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면에서도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뭐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DOE는 미국 연방정부 Department of Education, 그러니까 미 연방정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NC 주가 아니 각 주에서 AI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주가 22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NC 주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연방정부 교육부에서는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느냐? 예,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NC 공교육 현황은 초등학교가 2,149개, 중학교가 774개, 고등학교가 731개, 그래서 총 학생 수는 약 160만 명. 공교육입니다. 사립학교는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교사수, 그러니까 공립학교 교사수 정규직으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문서의 요약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제 AI를 교육 분야에서 쓰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생의 요구에 맞추는, 학생 요구에 맞추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사를 도와주는 쪽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면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가, 새로운 교육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비유교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AI를 안 쓰는 것은 바로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혼자 할 수는 있어도. 두 번째는 이제 AI를 너무 많이 쓰면 이것은 뭐 꼭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빨라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모델은 뭐냐? 그래서 이 입장인데 AI를 러닝 파트너로 삼으면 꼭 전동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문제도 쉽게 잘 극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학습을 좀 더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은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하는 것, 그다음에 AI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교육분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이 NC주는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 혁신적인 교육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AI를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연방정부 교육부의 장려에 따라서 거의 가장 빠르게 지금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학습 효과를 증진시켜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 그다음에 이제 윤리에 굉장히 진점을 두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완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준수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로 활용할 때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저기 제공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학생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넘어가면 교사 요인, 세 번째는 이제 교육 행정 및 그 지원 요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영역 1번에서 이제 학생들이 개개인에 맞춰서 학습을 시키자. 뭐 잘 알다시피 뭐 differentiated education 또는 뭐 요즘 말로는 customized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말로 뭐였더라? 개별 학습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바로 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뭐 채점까지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과 두 번째 교사 영역에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이제 AI로 활용하여 좀 더 교사가 잘 여기 더 적합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AI 기반의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의 기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영역 세 번째로는 지원의 측면인데 그 지원을 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끔 AI가 도와줄 수 있다. 학사 관리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쌓여진 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 그러면 이제 사용 지침이 나오는데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크게 일반적인 모델, large language 모델이 있겠죠. 이제 예로서 챗GPT라든지 뭐 제머나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든지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중국에서 나왔던 딥시크 이런 것들을 이제 LMM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요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PSU라는 거는 Public School Unit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자면 아마 전북이니까 전북 도교육청 말고 그 밑에 교육청 단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고창 지방 지역 교육청 이 정도라든지 뭐 정읍 교육청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지역 학교들의 실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서 더 그 하위 라인에서 지역 학교의 모임에서 또 지역 학교 실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4 내지 6주간의 숙려 기간을 둬서 여기 숫자 오타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이해한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이 제한을 두고서 12살까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한이 있고요. 13살 이상에 대해서 꼭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쓸 때에는 이 지역 학교 단위에서 사용 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학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말고 이제 아예 BEM이라고 해서 교육용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NC 교육부에서는 어느 회사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칸 아카데미, 카미고라든지, 스쿨 AI라든지, 뭐, 매직 스쿨 AI라든지, 이거는 음악 학교에 적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예로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또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하여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탐색하도록 도와주기, 또는 AI의 도움을 받아 다가오는 평가를 대비하여 공부하기, 내가 해낸 과제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선할 부분을 알려주기, 또는 이제 사용했을 때는 그 출처를 반드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기,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예를 소개하고 있고, 부조록 적절하지 않은 예로는 선생님의 허가 없이 AI를 사용한다거나
과제 전체를 통째로 AI로 완성한다거나 AI 응답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서밋 버튼 눌러가지고 가끔 AI가 잘못된 대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낸다거나 뭐 AI 답변을 그대로 냈기 때문에 그 학생 특유의 그 음색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일관적이지 않다거나 그 다음에 인용했을 때 출처를 밝히지 않다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역시 교사 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되고 정책 지원을 잘 해야 되고 역시 그다음에 AI 준수 윤리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신뢰와 정책과 교사 역량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핵심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정책 부분에서는 AI 활용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핵심 요소 두 번째 교사로서는 이제 교사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수업 설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사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사 요소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세 번째로 이제 신뢰는 결국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튼튼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학생 및 교사 사용자들이 어떤 정해진 윤리에 맞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AI 사용 커뮤니티의 신뢰를 유지한다면 이게 균형 있게 발전되면 교육 현장에서 AI가 잘 활용되고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AI는 교육 혁신에서 이 바이크와 같은 철학적 배경으로 중요한 도구이면서 그 다음에 정책의 지원, 교사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모든 참여자 사이의 신뢰 이 세 가지를 유지하면 AI 활용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제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데 미국 교육 관철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는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꿀 인류사적 전환의 시대의 증표이자 또 도구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미국 산업계에서는 전 세계 AI 발전을 주도하는 편이지만 그것을 교육계에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계에서 화두인 디지털 텍스트북 DT는 미국에서는 논의도 되고 있지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보면 AI 전문 지식보다는 나중에 AI 지식을 만들어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에 노출시킨다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예로 제가 들어놓은 건데 시간이 나중에 된다면 더 설명하고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고국을 바라면서 또 한 말씀 더 듣자면 어느 나라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렵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국가적 진퇴의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은 국가 역량을 총 집결해야 될 과제인 것만은 분명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입장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사회적 진보 속도라든지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민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 발굴이나 육성도 더 적극적이게 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전문 지식 교육만 한다면은 곤란하지 않을까. 인성, 사회성, 리더십 등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 교육은 뭐 전인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의 전문 지식보다는 미래의 전문 지식을 만들어낼 창의력 기반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성급하여 순기능을 저하시키고 역효과가 증가하는 우가 엄해지면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를 덧붙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좀
너무 아니요, 길어졌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네. 예, 미국의 우리 양도영 박사님께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 교육부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그 연방 그 국가고 연방 정부 내에 교육부도 있고 또 주정부 내에 교육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 교육부에서 AI를 초중등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권고를 했고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네, 그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섰는데요. 예, 예. 예, 재정 효율성 때문에 이제 연방 교육부를 지금 없애는 걸로 일단 계획은 발표를 했죠. 아, 네. 근데 조금 어려울 거지 않을까라는 네, 아니 짐작은 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네. 그 아무튼 카터 정부 때 미국의 그 교육부가 만들어졌거든요. 아, 이게 그렇구나. 70년대이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재정 효율성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타겟 삼은 것이 연방 교육부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아무튼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이 생성형 AI 도래를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 박사님 발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일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본은 특히 고치현 그 쿠보카와 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역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일본은 발표와 통역 합쳐가지고 최소한도 25분 내에 끝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본 그 통역을 해주시는 이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현 선생님 들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5분 정도 일본 측 발표와 통역을 지금 시간 안배를 했거든요. 네, 그 25분 안에 잘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이현 네, 선생님께서 옆에서 잘 통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これから久保川高校 DX ハイスクールの事例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일본 고치현에 위치한 고치현립 푸보카와 고등학교 DX 하이스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発表内容は以下に4つに分けて説明していきます。1つ目が高知県立久保川高校の概要。2つ目が DX ハイスクールの取り組み。3つ目が DX ハイスクールの現状。4つ目が今後の取り組み。以上の順番で説明していきます。 오늘 발표는 다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보카와 고등학교의 소개, 두 번째 DX 하이스쿨의 주요 추진 내용, 세 번째 DX 하이스쿨의 현재 진행 사항,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DX 하이스쿨의 향후 계획 및 과제, 이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まず概要です。久保川高校は高知県西部の四万十町に所在する、本年度は全校生徒85名、普通科のみを設置した1学年2学級規模の中山間小規模の高校です。 푸보카와 고등학교는 일본 시코쿠 지역 중에서도 고치현의 서부, 시만토정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올해 총 학생 수는 85명이며 일반 과만 개설된 한 학년 2개 학급 규모의 중산간 지역 소규모 학교입니다. 昭和17年に創立し、82年目を迎え、教育目標に真理の探求、勤労内向、品性の寛容を掲げております。 194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83년째를 맞이했으며 진리 탐구와 근로사랑, 인격 함양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地域や保護者、生徒の人数を考慮し、2年次から1型地域リーダー養成コースと2型進化コースに分かれる教育課程を編成しています。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2학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2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I형 지역 리더 양성 코스와
2형 대학 진학 코스입니다. 中山間小規模校の特徴を生かし、地域の支援をいただきながら、様々な行事に参画し、課題の発見と解決などの地域貢献に取り組んでいます。 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징을 살려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また、部活動、学校行事等でも地域連携の点で成果を上げてまいりました。 또한 동아리 활동 및 학교 행사에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現在、様々な活動を行っている本校ですが、実は一時期、県の計画において統廃合も検討された学校でした。 현재에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구복화 고등학교지만 사실 한때에는 고치현의 교육 계획에서 통폐합이 검토되었던 학교였습니다. その後、高校魅力化に向けて様々な取り組みを進め、本年度は本県の中山間小規模高校では唯一 DX ハイスクールとして採択されるに至りました。 그러나 학교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 올해 구복화 고등학교는 고치현 소규모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DX 하이스쿨에 선정되었습니다. 次に DX ハイスクールの取り組みについて説明していきます。 다음으로 구복화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DX 하이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まず、大きく分けると3つの取り組みがあります。 저 구복화 고등학교 크게 나누면 DX 하이스쿨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1つ目が探究軸として数理、データサイエンス、AI などを含む STEAM 教育の学習を取り入れて企業精神を育成。2つ目が地域への活用を視野にデータサイエンス、産業振興等に活用できるデジタルラボの整備。3つ目が生徒向け講習、教員向け研修の充実となります。一つずつ簡単に説明していきます。 먼저 첫 번째는 STEAM 교육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탐구 활동 및 기업가 정신 함양. 두 번째는 지역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한 디지털 랩실 구축 및 산업 발전 지원. 세 번째는 학생 및 교사를 위한 DX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まず一つ目の探究を軸として数理、データ、サイエンス、AI などを含む STEAM 教育の学習を取り入れて企業精神育成ですが、来年度入学生より教育課程を再編します。 먼저 첫 번째로 STEAM 교육을 기반으로 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수학, 데이터 사이언스, AI 등을 포함한 학습을 통해 기업과 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입학생부터 교육 과정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2年次から地域リーダー養成コースの農業系、商業系、進学コースの文系理系に加えて、新たに情報系進学コースを新設します。 2학년 과정 지역 리더 양성 코스 및 진학 코스에 농업계와 상업계 진학 코스를 추가하여 정보계열 진학 코스로 새롭게 신설할 예정입니다. 地域リーダー養成コースでは、学校設定科目、デジタルものづくりを開講します。 지역 리더 양성 코스에서는 디지털 제작이라는 학교 자체 개발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また、農業コースが商業、商業コースが農業を学ぶ時間を作ることで、商業、農業、家庭、情報を学ぶことができ、独自産業学習に対応した教育課程にしています。 농업 코스 학생들이 상업을, 상업 코스 학생들이 농업을 배우는 융합 교육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상업, 농업, 가정, 정보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6차 산업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農業と商業、デジタルものづくりを総合的に学ぶことで、生産物に新たな価値を付加し、生産や販売を DX 化できる経営者や生産者の育成を狙いとしています。 이러한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산 및 유통 과정을 DX화할 수 있는 경영자 및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また、情報系進学コースでは、外部人材等と連携しながら、プログラミング学習を行い、IT 人材の育成を目指します。 정보계열 진학 코스에서는 외부 전문가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무 중심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하여 IT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つ目の地域への活用を視野にデータサイエンス、産業振興等に活用できるデジタルラボの整備では、
生徒や地域の方が自由にクリエイティブできる空間としてデジタルラボを整備しています。두 번째 디지털 랩실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ここでは高性能 PC によるプログラミングや 3D プリンターやレーザーカッターなどのデジタルファブリケーション機器での創作もできます。 이곳에서는 고성능 PC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제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また、これら地域にも還元され、不登校児童生徒や DX 導入を検討する関係者にも開放する予定で、さらに地域との連携を深めていきます。 또한 이 시설을 지역 사회에도 개방하여 등교 거부하는 청소년 및 DX 도입을 고려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지역 내에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3つ目が生徒向け講習、教員向け研修の充実です。 세 번째는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DX 교육의 강화입니다. 生徒向け講習としては、外部人材の協力による講座や授業での補助、教員向け講習では、DX コーディネーターによるデジタルファブリケーション機器の研修や外部人材による AI などの研修があります。 학생 대상 교육으로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 특강 및 수업 보조를 지원합니다. 교사 대상 연수는 DX 코디네이터를 통한 디지털 제작 기기 연수 및 AI 관련 연수를 진행합니다. 本年度の取り組みは後ほどご紹介いたします。 이와 관련한 올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次に DX ハイスクールの現状を報告します。 후보카고등학교 DX 하이스쿨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取り組みの説明としては、教育課程の再編を完了しており、来年度入学生より新しい教育課程で行っていきます。 첫 번째로 STEM 교육을 기반으로 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수학, 데이터, 사이언스, AI 등을 포함한 학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具体的なカリキュラムに関しては、外部との連携を確認しつつ準備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 현재 교육과정 개편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신입생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取り組みの2つ目の地域への活用支援、データサイエンス、産業振興等に活用できるデジタルラボの整備については、機器等の搬入が終わり、生徒への開放をしています。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지역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한 디지털 랩 구축 및 산업발전 지원으로 디지털 랩실의 다양한 기기 등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授業での利用も増えてきている状況です。放課後にリラックススペースで iPad を使って絵を描く生徒やゲーミングエリアでプログラミング講座をしていることが多いです。 수업에서도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휴식 공간에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나 게임존에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もう少しデジタルラボの活用事例を紹介します。 디지털 랩실의 활용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こちらは UV プリンターとガーメントプリンターの出力したものになります。 이 사진은 UV 프린터와 가먼트 프린터라고 하는 원단이나 직물을 인쇄하는 프린터를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左下の写真は UV プリンターで透明アクリルに生徒の描いたキャラクターを印刷したものです。 왼쪽 아래 사진은 UV 프린터로 투명 아크릴에 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출력한 것입니다. 右下の写真はガーメントプリンターで四万十町の沈下橋をドローンで撮影したものを布に印刷したものです。 오른쪽 아래 사진은 가먼트 프린터를 활용하여 시만토정의 칭카밭이라고 하는 잠수교를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천으로 인쇄한 것입니다. こちらは美術の授業で生徒たちが CG モデリングやイラストを描いたりしている様子です。 다음 사진은 미술 수업에서 학생들이 CG 모델링과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右下の写真が生徒が CG モデリングで作成したものを 3D プリンターで出力したものになります。 오른쪽 아래 사진은 학생이 CG 모델링으로 만든 작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한 결과물입니다. こちらは生徒が VTube 的に自分の描いたイラストを動かしてみたいという相談から VTube スタディを動かしてみた事例です。
다음 사례는 한 학생이 자신이 그린 일러스트를 버추얼 유튜버처럼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これからさらに取り組んでいくようです。このように生徒の自主的な制作活動を尊重しています。 이를 계기로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작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3つ目の取り組みの生徒向け講習、教員向け研修の充実についてです。 세 번째 추진 과제는 학생 대상 강의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教員向け講習として、DSAS 研修、ICT 研修、デジタルファブリケーション機器の操作研修、生成 AI 研修を今年度は行っています。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경제 분석 시스템 활용 연수, ICT 연수, 디지털 제작기기 조작 연수, 생성형 AI 활용 연수 이렇게 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生徒向け講習として、デジタルラボの使用説明、年20回程度のユニティ講座、高知海星専門学校によるプログラミング講座、地域人材による CG モデリング講座を今年度は行っています。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랩 사용법 교육, 연간 약 20회 진행되는 유니티 강좌, 고치 카이세이 전문학교와 협력한 프로그래밍 강좌, 지역 전문가가 진행하는 CG 모델링 강좌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最後に今後の取り組みについてです。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一つ目については、再来年度から新しいコースが動き始めるので、外部との連携しながら具体的な内容を考えていく予定です。 먼저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보 계열 코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最終的には、情報系進学コースではメタバース空間の作成を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최종적으로는 정보 계열 코스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직접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二つ目については、地域開放に向けた準備とその他必要な機器の用意です。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개방을 위한 준비 및 장비의 확충입니다. 地域開放に向けたルール作りや人材の確保、またデジタルラボを活用していく中で追加で必要なものが見えてきたので、その機材等の用意もしていきたいです。 디지털 랩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랩 활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여러 가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三つ目については、生徒に向けた外部と連携した講座等の計画と、教員向けにはデジタルアプリケーション機器の操作方法等の研修を進めていく予定です。 세 번째로는 학생들을 위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좌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제작 기기의 조작 방법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本校は6月に科目選択の希望調査があるので、そこに関連付けた講座も計画しているところです。 특히 6월에 진행될 과목 선택 희망 조사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좌를 더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以上で簡単ですが、久保川高校の DX ハイスクールの事例紹介を終わります。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후보카 고등학교의 DX 하이스쿨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본 측 발표와 통역 감사합니다. 일본 구복과 고등학교에 선생님께서 방금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DX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일본 문부성에서 작년에 일본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중에 한 1,010개 정도 DX 하이스쿨을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DX 하이스쿨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스팀 교육 이런 걸 좀 강화시키는 수리랄지 정보랄지 데이터 과학이랄지 AI 이런 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발표를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학교는 1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특별한 교육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고요. 이제 구복과 고등학교가 고지연에 있는 유일한 DX 하이스쿨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DX 하이스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의 그런 탕교 중심의 스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그 디지털 랩 구축이랄지 이건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데 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서 학교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좀 지역민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 구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도 잘 지켜줘서 이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발표와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웨덴 발표를 저희들이 듣겠는데요. 뭐 스웨덴 발표를 맡아주신 미스터 필립 롱챔프 선생님 소개합니다. 아까도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롱챔프 선생님은 이 바이링걸 몬테스 스쿨 오브 룬드의 그 학과장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Okay, you have 25 minutes for presentation and translation. 감사합니다. Okay, 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시죠. Can you hear me well? Yeah. Very good. I'm going to share my slideshow with you right here. So good morning, everyone from Sweden. 안녕하세요. 스웨덴에서 인사드립니다. My name is Philippe Longchamp, and I'm originally from Quebec in Canada, but I moved to Sweden in 2002. 저는 필리프 롱샴입니다. 저는 원래 캐나다 퀘벡 출신이지만 2002년에 스웨덴으로 이주했습니다. I have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in education, and I have received numerous awards for my innovative and inclusive approaches to sustainable and transdisciplinary learning. 저는 교육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속 가능하고 학문 간 통합 학습을 위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Notably, I was named Teacher of the Year in Sweden in 2020, finalist for the Global Teacher Prize in 2021. I was the best history teacher in Sweden 2022, and I was awarded the STEAM Teacher Award in 2023. 특히 2020년 스웨덴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티처 프라이즈 결선에 올랐고 22년에는 스웨덴 최고 역사교사상, 23년에는 스팀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My students also have earned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awards. 또 저희 학생들도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In collaboration with Charlotte Graham, I'm the co-founder of the consultancy firm IntegraTeach and the co-author of the book Transformative Education, which has recently been translated into Chinese. 저는 샬롯 그레이엄과 함께 컨설팅 회사 인터그레이티치의 공동 창립자며 22년 Transformative Education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And the Korean edition will also be available soon. 곧 한국어판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Additionally, I contributed to a few other books, but I think I'm gonna jump ahead and explain why I am a strong advocate for promoting critical thinking in education, particularly in response of the growing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네, 저는 또 다른 업적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웨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을 어떻게 통합하여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So I really like hands-on learning, and I'm going to talk about AI and digital innovation. But Swedish educators like myself emphasize hands-on and practical learning using innovative tools to foster problem-solving skills, creativity, and AI-assisted digital literacy. Project-based learning approach engages students in real-world challenges. 네, 우선 실습 기반 학습, 그리고 AI,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스웨덴 교육자들은 실습 중심 학습과 혁신적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AI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So there are lots of digital tools for creativity, like Scratch, Python for visual programming and interactive projects. Now even AI can help students with coding. 실습 기반 학습 도구에는 스크래치, 코딩, 파이썬 등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제 AI도 이를 돕고 있습니다. There's also a program like SketchUp, where students learn to do 3D modeling for architecture and design, or AI-assisted video editing like Clipchamp or HeyGen, like in the example I will show after the translation. 네, 스크래치 외에도 스케치업이라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있고 AI 기반 영상 편집 도구들도 있습니다. So this part will not need a translation because I produced a deep fake of myself, and I hope you will understand what I say in Korean, since you know I don't speak Korean. 이 부분은 통역 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한국어로 스스로가 발표한 부분입니다. 제 이름은 필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필립 란참피입니다. 저는 고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활한 소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잘 작동하길 바라며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So that was a good example of how a teacher can use this in not only in a context where a translation is needed. 이거는 학교에서 단지 수업 도구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So in the context of AI, I think that hands-on learning tools are essential. I will talk quickly about 4D-Frame, which is a Building 3 model for spatial awareness that is from Korea. 네, 학습에서 실습 기반 학습, hands-on learning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4D 프레임을 소개하겠습니다. I will talk about mechatronics that combines engineering, electronics, and coding, and can be also coupled very well with 4D-Frame. 메카트로닉스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프로그램 결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는 4D 프레임과도 잘 융합됩니다. There's also Microbit and Arduino, where you can use coding, and there we can have the help of AI to produce more advanced coding. 마이크로비트와 아두이노도 AI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코딩을 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And I'll also talk about other materials for hands-on learning, such as LuxBlocks and Lego Spike Prime. 룩스블럭이랑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도 핸즈온 러닝 툴에 속합니다. So 4D-Frame is my favorite teaching tool for hands-on learning and to develop my students' engineering skills. 4D 프레임 툴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툴인데요. It really helps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성과 혁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It's great for hands-on learning, and our students participate very often to the IMSCC finals in Korea. 국제 수리 과학 창의 대회에 스웨덴 국가가 자주 참여해서 학생들이 이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It's also ideal for mixed media art, where we can introduce robotics, hands-on learning, and also today enhance it with AI. AI를 활용해서 혼합 미디어 아트에도 활용이 됩니다. For example, we can use old inventions from the Renaissance to teach about technology or tech ed holistically. 저희는 르네상스 시절의 것들을 활용해서 홀리스티컬리하게 이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For example, we take old sketches from Leonardo da Vinci and we teach the students some basic engineering skills. 예를 들어서 다빈치 다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이런 도구들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This way we introduce new materials and the students can learn about it,
participate in contests. They can learn by doing something with their hands before they use digital tools. And you apply different types of material and you enhance it while you introduce robotics to it, like in this example here. 지금 예시를 보여줄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런, 학생들이 AI에 대해서, 디지털 툴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 전에 손으로 먼저 다양한 나무든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한 후에 디지털 학습을 이어갑니다. In this example here, the students have built a bridge using LuxBlocks, and the goal was to be creative to make these blue bots cross the bridge safely. 학생들이 방금 보신 영상은 학생들이 다리를 만들어서 보여준 건데, 저 네모난 것들이 So 다리를 it-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Sorry. So it brings an aspect of playful learning, which is important to go away from the screen sometimes, where we can learn about programming, coding, technological education, and even how to use AI responsibly outside of a screen. 스크린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재미있는 학습을 하는 걸로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Students learn practically things that are related to technology, engineering, and mechanics in a practical way. 실용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처럼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What I like to do also is a lot of classroom projects and participate in contests to find AI-driven energy solutions, for example, participate in robotic challenges by designing and programming robots. Like in the example here, we have a Lego Spike Prime Cuber that can solve the Rubik Cube.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학교 교실 내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즐겨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로보틱스 챌린지,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상호 작용하면서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등 AI를 활용한 그런 학습들이 있습니다. With projects like this, students can also learn about algorithms. 학생들은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대해 배웁니다. It makes the learning fun, and eventually we can apply these things to make environmental monitoring, for example, using sensors for AI in sustainability. For example, with Microbit, we can go in nature, get data about temperature, about noise pollution, and the students can use this data and use AI to generate hypotheses, to make analysis, and then using coding and AI for digital storytelling.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재밌게 수업을 하는데요. 센서나 AI 등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마이크로를 활용하면서 온도 변화라든지 아니면 소음 공해 같은 것들도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So what are the benefits of AI and EdTech? First of all, it engages students through hands-on activities. It develops technical and soft skills because the students have to learn to collaborate, work in teams. It also encourages creativity and real-world problem solving. 이런 학습을 핸즈온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생들은 협업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But there are a few challenges to consider. Here in Sweden, there's a problem with unequal access to technology in some schools. There's a need for ongoing teacher training. It's not every teacher who's open to experiment with AI, experiment with technological solution in their classroom, and also find a way to balance screen time with physical activity. Because right now in Sweden, there's a bit of a backlash. We are going back to books and away from screens more and more in schools. 우선 스웨덴 현실에서는 지금 교사마다 이런 AI 활용하는 수준도 다르고
또 학교 내에 있는 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스크린 타임 밸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스웨덴에서는 스크린을 좀 더 줄여가면서 보고 대신에 책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텍스트북을 활용해서 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And also there's the question of security, because here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the GDPR rules. So data privacy is very important. 네, 이와 더불어서 시큐리티 안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유럽 연합에서는 GDPR이라는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So AI for teachers can be used in assessment, for example. It can help personalize learning and track students' progress. There's other learning management system like we use Google Classroom, Infomentor, Canvas, and Brisk, and they can all be used in an integrative way. And there's other automated grading tools for faster feedback that can be really helpful for teachers, for students, and for parents. 네, 첫 번째로는 AI를 이제 가르치고 평가하는 부분인데, AI는 학생들의 진도를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LMS라고도 하는데 구글 클래스룸, 인포멘터, 캔바 이런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화된 그런 점수를 주는 툴이 또 있어서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It's important to say that coding is part of the Swedish curriculum, and tools like Scratch, code.org can teach computational think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en we use a lot of gamification in class with WooClap, Kahoot, Dragonbox, Minecraft education, and AI can assist teacher with lesson planning, resources, other tools for students with disability, for example, translation, like in the example I gave you before. So this is very useful, but we have to find a good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education and this new way of thinking that includes AI.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랑 코딩인데, 스웨덴 커리큘럼에서 코딩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들 중에 스크래치나 코드 월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또 게임과 접목한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서포트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AI는 교사가 학습을 진행할 때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나 그 언어 장벽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번역을 도와준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이런 디지털 학습 방식에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leads to long-term know-how. 네, 장기적인 노하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 will go quickly here to give some quick example of how we can integrate technology and AI and also hands-on learning to overcome real-world challenges. I love to use, for example, examples like the Worka Tower to build prototypes of with 4D frame of this real problem-solving tool. 이런 4D 프레임을 활용해서 통합되고 핸즈온 액티비티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수업의 한 장면인데요. It leads to problem-solving skills, and we can use even historical structures to exemplify how students can learn about the past by applying this evolutionary mindset of the evolution of technology. Like in this example here, where students can build different military device from the antiquity to learn about construction and also about technology. 네, 이는 컴퓨터 사고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역사적 구조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가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Then AI can also be used for image generating, which is also good for language development because students have to make prompts, but also use AI to describe pictures that are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like in these examples.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들이 있고 학생들이 프롬프트 같은 거를 활용해서 개별 학습 성장 그리고 발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So using tools for enhancement of education that is powered by AI, Sweden has taken initiative while the government is investing in AI and technology for schools. We have the Swedish Board of Education and DigiLär that supports digital education in Sweden. And Sweden is really embracing AI and EdTech for better learning experience. But it's important to say that the teachers,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fostering this innovation of digital skills. And it's quite challenging because it's not all teachers who are willing to real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education. 네, 우선 스웨덴은 스웨덴 정부와 스웨덴 국가교육기관 같은 그런 기관은 학교에서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요. 디질랄 같은 이니셔티브는 교육을 디지털화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프라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사의 역할인데요. 이 롱샴이 강조를 재차했습니다. So I thank you very much, and I hope you have questions for me. I thank you. 감사합니다. And now I'm open for your questions.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스웨덴 측 그 발표와 통계가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필립 롱참 선생님은 훌륭한 교육자시라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뭐 세계적으로 그 많이 읽히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책도 그 저술을 해주셔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선생님 발표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좀 그 실습 기반의 이제 실용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학습 보조 기구랄지 교실 프로젝트, 아까 4D 프레임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AI와 그 에듀텍 그 통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럴 때 어떤 그 어떤 문제랄지 앞으로의 어떤 고려 사항이랄지 막 그런 것들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 그 발표에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된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이런 AI랄지 에듀텍을 통합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 목표는 이 문제 해결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랄지 그런 창의성 신장이랄지 디지털 리터러시 어떤 그 향상이랄지 이런 것에 초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세 분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주정부 차원의 AI 활용을 위해서 학교가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일본 측은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DX 하이스쿨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 교사 입장에서 사례를 좀 발표를 해주셨고, 스웨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에듀텍을 통합해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표를 해주셨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에 대한 그 질의를 좀 몇 가지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선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대표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AI 교육 사례를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이 국제 컨퍼런스를 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한국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AI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랄지 수업 모델을 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뭐 완전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각 나라에서 효과가 좀 입증된 사례랄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수업 모델이 뭔지 있다면 그것을 좀 각 나라에서 하나씩 그 답변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すいません。今始まったというところで参考になるかがわからないですが、AI とかのツールがいろいろあると思うので、まずとりあえず触ってみるっていうのが、大事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具体的に何でもなんていうのかな。 일본도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일본도 시작하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고 참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AI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것에 대해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후보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기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 다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 다 끝났습니까? 네, 그 미국의 우리 양대영 박사님 제 질문 요지 이해를 하셨나요? 실예를 들려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아는 한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뭐 산업계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교육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도입 자체를 좀 꺼리는 편이 있다. 그 다음에 근데 대학교에서는 지금 제너레이티브 AI를 직접 수업에서 도입해서 지금 하는 거를 지금 그 포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트럭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꾸 이제 그걸 도입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과목에 대한 AI를 도입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 K-12에서는 조금 지금 계속 가이드라인 정도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편이다. 요런 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한국이 예전에는 그 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앞에 있어서 이제 뭘 보고 가져올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이 만들어서 검증을 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서 쓰는 입장에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교육 부분에서는 거의 최전선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그 대학과 달리 초중등 교육에서는 아직 그 네, AI를 그렇습니다. 활용하고 그리고 있는 아까 그런 발표에서 단계는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12세까지는 아예 노출되는 것, 학교에서 노출되는 학생들이 AI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 예. AI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초중등 교육, 특히 그 초등학교 이전까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네, 접근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웨덴 측의 이소연 선생님, 아까 제가 문제를 네.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나요? 네, 한국에서 예. 네, 전달드렸습니다, 메시지. 예. 네. So the specific AI teaching models for the schools in Sweden, there's no such thing right now as a teaching model for AI. However, in the Swedish curriculum, there is a huge emphasis on teaching for critical thinking because we cannot
have a tool like this or already like a lot of information online without teaching our students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they get from AI. And I think this is the starting point. We need to teach critical thinking. Otherwise, we will end up making the wrong decisions in our lives, in our societies, and critical thinking is the cornerstone of AI education. 네, 스웨덴에서는 우선 AI 수업 모델, 구체적인 수업 모델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팅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만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생각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들 질문할 수 있는가? 네. 오늘 지금 이 국제 컨퍼런스에 전라북도에 있는 각급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특히 또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누가 몇 분 질문을 해주실래요? 질문할 때는 발표자를 지적해서 특히 어떤 사람한테 듣고 싶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에듀텍이나 AI를 활용해서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표적으로 몇 분 선생님들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해 주셔도 좋고요. 질문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80여 분 정도 선생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예.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반영시키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면 미국에서 초등학교라면 K학년부터 5학년까지인데요. 보통은 영재반이라는 반을 둡니다. 어느 초등학교든지. 그래서 영재반은 뭐냐? 한 학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반에서 뽑습니다. 몇 명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그 학생들이 영재반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한 시간에 한 시간 내지 2시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 하면 많아야 4시간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야 한 4시간 정도를 영재반 클래스에 가서 별도의 수업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은 영재반 수업이 대부분은 아까 미스터 필립이 발표한 핸즈온 액티비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미스터 필립에 있던 크리티컬 띵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창의력 같은 거, 크리에이티비티를 신장시키는 액티비티를 실제로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업만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교사들이 이런 AI 툴을 이용해서 정말 보기 좋게 더 수업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정도 가면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예 매그넷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약간의 강조를 하는 커리큘럼 상에서 약간 이제 수업을 조금 더 많은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조금 특화된 학교라든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특성화 중학교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아예 학교가 이제 AI 쪽으로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각 주에 하나 정도씩 있는데 한국의 과학고의 모델이 된 거죠.
NC에도 과학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 과학고가. 그런데 올해 하나를 더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새로 설립한 학교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교과목을 학교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교과목 그쪽 관련된 교과를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요 정도를 조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에서야 물론 이제 뭐 컴퓨터나 핵과의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AI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놀라운 점은 웬만한 대학에서 지금 이제 과학 쪽에서 전공한 학생들이 바이올로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입학했다면 한 90명 정도가 바이올로지가 한 50명, 컴퓨터 사이언스 한 40명 이 정도 이런 추세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대략 그 예, 정도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은 이제 각 주마다 약간씩 그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과정도 다르고, 뭐 학제도 다 네, 다르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례를 좀 우리 양 박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영재반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그러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좀 특성화된 좀 그 연계 학교들이 이제 일부 만들어져서 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고 각 교실에 전자칠판들이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 예, 정도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도 그래서 이런 에듀텍을 좀 적극 활용해가지고 모든 수업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 진행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본 측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본 기가스쿨 프로젝트를 통해서 1인 1 디바이스 보급이 모든 학교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현 선생님이 통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선생님 듣고 계시나요? 네, 예. はい、いいところと悪いところというところで、いいところとしては、今まで紙で全部配っていたものが、生徒がパソコンを持っているので、データで配布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が、そういう一番自分の中では役に立っています。悪いところとしては、その分、パソコンの管理が必要になってきたので、壊した時とか、あと、なんでしょう。画面がどうしてもちょっと授業中何しようかが直接見ないといけないので、変なことしよう子もたまにおるので、そういうところを見ないといけなくなったところとかが、ちょっと悪いところ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生徒の立場でいいところって何ですか？立場で。社会に行った時に結構このスライドを使ったんですけど、そこも一切あるので、結構授業とかでスライドを使うことが増えたかなという。 먼저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네, 학생들이 이제 그 디바이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좀 고장나거나 이런 문제도 가끔 있고, 실제로 이제 화면을 각자 한 사람이 하나씩 보기 때문에 수업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거를 쉽게 선생님이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정만 보면 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지고 이제 장점 같은 경우 이제 뭐 환경적으로도 지금 종이로 나눠주던 파일을 데이터로 전달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전체를 보낼 수 있고 뭐 종이를 잊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일단 없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실제 수업상에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AI를 활용한 다른 파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졸업한 다음에도 그거를 바로 사회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잘하겠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뭐 그런 걸 좀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그런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웨덴 그 우리 필립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의 권고로 각 주에서 AI를 학교에서 활용할 때 어떤 가이드를 좀 작성하도록 그렇게 권고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스웨덴이나 유럽도 미국처럼 그 AI 교육 활용에 대한 별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만들 계획인지 좀 스웨덴 측 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So the question is about so in the US, from Department of Education, they asked to each state to have AI guideline, just as Professor Liang shared about the North Carolina as an example. So the question is about what about in Sweden or in the European Union? Do you have any guideline for the AI, or do you, if not yet, do you plan to have it? Good question. Thank you very much. As of now, there is no clear guidelines and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We have some people asking for that, of course, but it seems that the Board of Education of Sweden is not really sure yet. There is an association here in Sweden called Internetstiftelsen that's been doing the same thing about everything that's on the internet, even before the development of AI. And it's still a bit unclear what should the regulations be in school for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digital education. So we teachers are left a bit to our own device, that we decide, and we have a lot of flexibility here in Sweden. So the guidelines are not very clear yet. For the rest of the European Union, I think it's quite the same as well. 지금 현재 스웨덴이나 다른 유럽 연합 내 국가들이 중에 가이드라인이 뭐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곳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디지털 교육을 학교에서 할 때 학교 내에서 어떻게 규제를 좀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좀 교내에서 이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유연하게 대체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국도 AI를 처음에 이제 교육 현장에 도입할 때 뭐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교육단체에서 좀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두 가지가 공존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각 나라에서 그런 그 특히 AI를 도입할 때 어떤 그 우려를 사람들이 표명했는지 또 그런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세 나라 전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선 양 박사님께서 먼저.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예. 질문인데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미국에서 지금 구체적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지역 학교에서,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원청 단위, 그 정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우리 AI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무슨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페람을 다 해가지고 적어도 4주, 길게는 6주까지 그 숙려 기간을 둬서 그걸 다 인식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회 반응을 봐서 그 아까 얘기했던 PSU가 결정을 하면 우리 AI를 씁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쓴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로부터 다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들한테 그걸 다 받아야 되니까요. 예컨대 뭐 비유를 하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수학여행 가는데 학부모님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는다. 그러면 가는 거고 못 받으면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할 수 있다. 만약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못 받으면은 그 학생한테는 다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아까 그 저기 뭐야 아이패드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지급이 됐는데 일부 학부모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아이패드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몇 명 안 되지만 아이패드를 아이패드를 보면서 보는 것일 때 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가 이제 다시였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걸 하지만 아이패드를 안 보는 아이들은 별도의 다른 것을 제공했었어야 했거든요. 아마 이 AI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스쿨 디스트 우리나라 교육 지원청 단위에서 네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네네. 드리고 또 스웨덴 측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In Korea, when the AI was starting, there were divided opinion in favor and against, including from educational groups and parents, etc. And they're curious about what concerns were raised up when AI was introducing in Sweden and how they were reserved. I think it was the same thing. We observed exactly the same debate. And one of the main problem was about regulation. A lot of people were first of all thinking about like AI as a tool for cheating for the students. And a lot of people didn't see the possibilities of enhancement of education. But like I said before, one good thing about the Swedish curriculum for learning is the strong emphasis on teaching for critical thinking. I think with this ingredient, people are more up to opening to AI if it's used in a responsible way for development or enhancement of creativity, of problem solving, just like in the example I gave, not only with hands-on learning, but also coding and programming is not only something we do on a computer, it's a way of thinking. And we need creative minds in the future. That's why there is kind of an openness to the use of AI in education, but we should not become slave to AI. We need to be able to control it. And this way, it requires a high level of critical thinking, and healthy skepticism is the right word I would like to use. 우선 스웨덴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교육 향상, 초반에는 교육의 이제 향상이라는 목적보다는 AI 툴은 학생들이 좀 치팅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AI에 좀 더 오픈이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AI를 활용하고 또 이를 활용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이런 점들을 좀 더 보게 됐고요. 그리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과 능력을 길러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AI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AI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1번 측 마지막 답변 듣겠습니다. はい。自分が知っている限りでは、ないですが、ひょっとしたらそういうのあった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ぐらいです。 선생님은 즉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크게 반대라던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PTA라는 교직원과 학부모,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사회교육단체가 있는데요. 처음 도입될 때도 굉장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조금 반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조금이라서 문제되지 않을 만큼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예, 고맙습니다. 이제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스웨덴은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이고 미국은 또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AI나 에듀텍을 활용한 수업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국제적인 대세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의 교육적인 활용도를 좀 높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된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세 분 선생님들 공통적으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AI 어떤 에듀텍을 활용하는 수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그런 창의성 신장이랄지 비판적 사고 능력이랄지 막 이런 것을 길러주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좀 신경을 써서 그걸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그 국제 컨퍼런스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스웨덴 그 필립 롱체프 선생님, 그다음에 미국의 그 우리 양 박사님, 그다음 일본에서 그 발표해주신 구복과 고등학교의 고마스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통역을 해주신 우리 이혜연 선생님, 그다음에 이소연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 오늘 감사합니다. 국제 컨퍼런스 이렇게 마치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다음 좋은 기회에 또다시 배울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해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제 컨퍼런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